이번 시간에는 신경망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망에서의 신경이라고 하면 이제 뭐 뉴런이라고 하죠. 뉴런이라고 하는데요. 이 뉴런은 이제 사람의 뇌 구성 요소입니다. 수많은 신경들이 뇌에 들어있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한 500억 개 이상이다. 또는 뭐 수조 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제 뉴런들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뉴런을 본따서 만든 알고리즘이 인공신경망입니다. 인공신경망. 이 인공신경망에서 앞에 이제 인공을 빼고 이제 신경망이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부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또는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이 뉴럴 네트워크를 사람의 두뇌처럼 깊게 쌓았다 해서 이제 딥하다라고 해서 딥러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딥러닝이라고 불리는 알고리즘을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경이라고 하는 이제 컨셉을 좀 아셔야겠죠, 그렇죠?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신경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온다. 요거를 이제 X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제 외부 자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외부 자극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쭉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이제 이런 돌기들이 있죠, 그렇죠? 축색 돌기라고 불리는 이런 돌기들이 있고요. 정보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처리된 결과는 이제 출력으로 내보냅니다. 아웃풋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깥으로 어떤 출력을 내보내고 이 출력으로 내보낸 것은 또 그 다음 뉴런이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특징은 이제 입력에 대한 특징입니다. 입력. 우리가 이 X라고 불리우는 정보들이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데 이 정보들은 우리가 똑같은 가중치를 두지 않습니다. 어떤 이제 가중치를 각각 다 다르게 두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이제 피부를 이제 어떤 이제 손가락으로 눌렀다라고 하게 되면 네 가지 반응이 각각 다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가지 어떤 정보들이 한꺼번에 전달이 되는데요. 아마 생물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통증, 통압, 냉온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압력, 그 다음에 냉점, 온점 이런 순서대로 있다고 해요. 그래서 통증을 가장 크게 느끼고 똑같은 자극이 들어오지만 통증을 제일 크게 느끼고 그 다음에 압력, 그 다음에 냉온 이 순서대로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는 입력 X에 대해서 항상 같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그 X에 대해서 각기 다른 가중치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제 가설을 사용을 합니다. 하고 이제 플러스 B까지 바이어스까지 더해준 이런 형태. 이 형태가 뉴런에서의 어떤 입력을 받아들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고요. 또 두 번째 특징은 출력에 대한 특징입니다. 이 출력은 저희가 이제 Y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입력은 X, 그 다음에 출력은 Y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Y라고 하고요. 이 Y라고 하는 값은 왜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냐 안 하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0 아니면 1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와 안 한다, 반응을 한다 또는 안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부로부터 들어온 정보에 대해서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뉴런이 정보를 받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뉴런은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앞에 뉴런이 주는 정보를 다시 두 번째 뉴런은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연결성입니다. 연결성. 서로 뉴런들이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성은 이 뉴런을 이제 하나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를 표현을 해본다면 이 뉴런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제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는 이제 출력이 있습니다. 이 출력 Y라고 해볼게요. 이 출력 Y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뉴런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다시 출력을 내보냅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연결돼서 최종적으로 뇌까지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뇌에서는 최종 판단을 합니다. 아, 아프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연결성에 이 연결을 해주는 이제 요 함수가 있는데요. 요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 요 함수를 이제 액티베이션 함수다.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액티베이션 함수. 액티베이션 함수. 여기 이제 액티베이션 함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뉴런들이 주는 정보들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하고 나서 출력을 만들어내기 직전에 통과시키는 함수. 이 함수를 액티베이션 함수다.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 함수 또는 활성화 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활성화 함수. 이 활성화 함수들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던 것이 이제 이렇게 S자 곡선 모양의 시그모이드 함수, 시그모이드 함수, 시그모이드 함수.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렇게 꺾은 선 모양의 렐루라고 하는 액티베이션 함수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활성화 함수는 두 종류가 있고 뉴런을 이 뉴런에 입력이 들어왔을 때 출력을 만들어내는 함수가 액티베이션 함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앞에서 보셨던 뉴런이 한 개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한 개의 뉴런으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뉴런들이 서로 연결돼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컨셉입니다. 이 개념이 나온 것이 1969년입니다. 마빈 빈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죠. 이분에 의해서 발전이 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인풋 레이어라고 되어 있고 이제 외부로부터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외부로부터 X라고 하는 값이 들어오면 이 뉴런은 정보를 받아들여서 처리를 하죠. 그렇죠? 어떤 가중치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중치를 통과하면서 이 끝에 이제 액티베이션 함수가 있겠죠. 액티베이션 함수가 정보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보낸 정보들은 이제 다른 뉴런들한테 서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에서 뉴런은 앞에 단에서 주는 뉴런의 출력을 입력으로 받아서 다시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또 액티베이션 함수, 자체적인 액티베이션 함수를 통과하면서 또 출력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이제 출력을 쭉 만들어내면 이 출력이 출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계층에 있는 뉴런한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있는 계층의 뉴런은 이 정보들을 또 받아서 이 앞에 뉴런만 주는 정보가 아니라 이제 다른 뉴런들도 정보를 주겠죠. 그렇죠? 이런 정보들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액티베이션 함수를 통과시키면서 또 다른 이제 출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출력 쪽,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한 단계 더 거쳐서 출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출력. 이쪽이 이제 입력 쪽이고 이쪽이 출력 쪽입니다. 그래서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이 첫 번째 그 인풋 레이어에서 주는 이제 뉴런의 정보가 그 다음 층에서는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는 관계를 계층이라고 합니다. 계층 또는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레이어라고 하면 뉴런에서 통과된 정보가 그 다음 뉴런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연결되는 관계가 레이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레이어는 입력층과 맞닿아 있는 층을 입력 레이어, 인풋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층 이렇게 부르죠. 입력층. 그 다음에 출력층과 맞닿아 있는 이제 이 최종 출력이 여기니까요. 요거와 맞닿아 있는 층을 출력층이라고 합니다. 출력층. 그래서 출력층과 입력층이 있고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고 해서 히든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히든 레이어 또는 은닉층 이렇게 부릅니다. 은닉층. 해서 저희가 사람의 두뇌가 대략 한 10층에서 15층 정도 되는 빌딩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레이어를 10층에서 15층 이상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인간의 두뇌입니다. 인간의 두뇌.
인간의 두뇌를 이제 본따서 만들었으니까 한 대략 10층에서 15층 이상 쌓을 수 있겠죠,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10층, 15층이 아니라 뭐한 152개층짜리도 있고 또는 더 높게 1000개 이상의 층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라고 하면 앞에 뉴런이 주는 정보가 그 다음 뉴런으로는 입력으로 넘어가는 관계가 레이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뉴런들은 자기만의 W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중치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자기만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뉴런의 W 값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가중치, 자기만의 가중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만의 가중치 값들을 잘 찾아내는 것이 학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여기도 이제 W2- 이러면은 이제 1, 2, 3가 있겠죠. 그렇죠? 자기만의 뉴런이 있을 겁니다. 뉴런의 가중치가 있을 겁니다. 여긴 3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도 W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주요 개념들 은닉층이라고 하는 것을 쌓아서 이렇게 이제 층을 쌓아서 네트워크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은 사실 고정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정보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가 고정이 되어 있고 출력층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보내야 되는 출력도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닉층을 몇 개로 쌓느냐가 더 딥하게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딥러닝이니까요. 그래서 이쪽으로 점점점 깊어지는 것을 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다, 그쵸? 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딥하다, 깊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뉴런을 더 많이 배치해서 원래는 4개가 있지만 더 많이 5개, 6개, 7개 배치한다. 이것을 와이드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경망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서 저희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신경망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이번에는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학습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알고리즘 또는 학습 메커니즘.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전에 저희가 이제 앞에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레이어를 만들었는데 그 마빈민스키 교수가 1960년대 밝혀낸 것이 이 각각의 뉴런의 W들이 있는데 W라고 하는 가중치들이 있는데 이걸 학습시킬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인공지능의 겨울이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1974년도에 폴 웨브로스라고 하는 박사 과정 학생이 이 학습 알고리즘을 찾아냈는데요. W 학습할 수 있다. 이렇게 찾아냈고요. 그래서 방법은 우리 트레인 데이터, 이제 학습 데이터가 있으면 이 학습 데이터를 이렇게 한 건씩 우리의 자료를 우리 네트워크에 쭉 흘려보냅니다. 쭉 흘려보내면서 W들을 이제 아직 학습은 되지 않았지만 첫 번째로는 이제 랜덤하게 값을 채워 넣고요. 그리고 포워드 방식으로 데이터들을 이쪽 방향, 입력 쪽에서 출력 쪽 방향으로 데이터들을 쭉 흘려 보내면서 연산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측 결과를 얻어내는데요. 이 예측 결과는 정답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라벨이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이랑 둘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가 다른가, 틀리면 얼마나 다른가에 대한 에러를 찾아내고 이 에러를 다시 백워드, 반대 방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에 맞게 이 W 값들 조금씩 바꾸는 거죠. 뒤로 전달하면서 얼만큼 틀렸는지에 대한 정보를 뒤로 전달을 하면서 이렇게 거꾸로 가겠죠. 거꾸로 가면서 이 각각의 뉴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W 값들 조금씩 변경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우리 데이터만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포워드 방식으로 적용된 이 예측값에 대해서 정답이랑 비교해보고 정답과 비교된 결과를 다시 뒤로 보내면서 출력 결과를 만들어내는 학습을 해 나가는 알고리즘,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이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은 대부분 데이터 프레임워크, 우리의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의 기본 알고리즘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딥러닝을 하신다라고 하셔서 이제 저희 텐서플로우 배우시는 건데요. 텐서플로우를 쓰신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백프로파게이션이 구현되어 있는 프레임워크를 쓰신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장은 액티베이션 함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액티베이션 함수는 우리의 뉴런이 있으면 이 뉴런이 입력을 받아들이고 이 입력이 출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직전에 통과하는 함수가 액티베이션 함수다. 이제 이렇게 배우셨는데요. 그래서 출력을 만들어내기 직전, 그래서 우리의 뉴런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와 안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그 출력의 형태에 따라서 맞는 액티베이션 함수를 통과시키시면 되는데요.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함수가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분의 1 형태로 생겼고요. 이렇게 S자 곡선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S자 곡선 모양은 이제 0에서부터 1 사이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값이 들어오든지 간에 데이터는 모두 0에서부터 1 사이 값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바뀌죠. 그래서 우리의 출력이 0 아니면 1이라고 하는 우리의 자극에 반응을 하냐 안 하냐라고 하는 정보로 사용할 때 보실 수 있는 형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10H 하이퍼탄젠트입니다. 하이퍼탄젠트도 이렇게 S자 곡선 형태로 생겼습니다. 이 S자 곡선 형태로 생겼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의 S자 곡선 모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렐로입니다. 렐로라고 하는 액티베이션 함수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이제 max 0,x로 표현이 되는데요. 우리 렐로 함수는 이제 이렇게 꺾은 선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0인데요. x가 0일 때는 이제 0보다 작은 값이 들어오면은 다 0으로 값이 0이 되겠고요. x가 큰 값이 들어온다, 플러스 값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 값을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1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온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y 값도 결과가 이제 10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고요. 또 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오면은 이제 이렇게 1이라고 하는 결과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렐루는 0보다 작은 값, 0보다 작은 마이너스 값이 들어오면은 이제 다 0으로, 그 다음에 플러스 값이 들어오면은 값이 그대로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시그모이드 함수 같이 0과 1로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정보보다는 렐루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면은 0이지만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얼만큼의 강도로 반응을 했느냐, 아프면은 얼만큼 아팠느냐 라고 하는 정보까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리키렐로입니다. 리키렐로. 리키렐로는 렐루인데 이 앞에 렐루가 0이 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무조건 0이 되니까 학습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약간의 기울기를 줍니다. 그래서 0.1 곱하기 x가 요 아래쪽 그래프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쪽은 똑같습니다. y x 값이고요. 그래서 학습이 다 잘 안 되는 네트워크에서 렐루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맥스아웃이라고 하는 액티베이션 함수도 있고요. 그리고 ELU라고 하는 액티베이션 함수도 있습니다. 렐루의 0보다 작은 쪽을 익스포넨셜을 둬서 약간씩 이렇게 둥글린 형태입니다. 네, 액티베이션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장은 샤베르 이니셜라이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비에르. 네, 샤비에르 이니셜라이저. 저희가 요거는 설정을 많이 하진 않지만 우리의 W라고 하는 값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뉴럴넷에 뉴런들이 일단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또 서로 막 이렇게 연결돼서 존재하다 보니까 W가 한두 개가 아닌데요. 이걸 학습하는 방법도 이제 쉽진 않겠죠. 그래서 이 W를 초반에 어떤 작업을 하냐면 이제 랜덤하게 값을 채웁니다. 랜덤하게 값을 채우고 W를 조금씩 찾아 나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에 의해서 랜덤하게 채워진 W들을 우리 데이터에 맞게 조금씩 보정해 나가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랜덤하게 채우다 보니까 이게 학습할 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학습에 오래 걸리고 학습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이제 샤비에르라고 하는 학자가 만들어낸 방법입니다. 2010년도의 논문인데요. 어떻게 W 값을 초반에 초기 값을 잡았느냐. 초기 값입니다. 초기 값. W의 초기 값. 어떻게 잡았느냐. np.random.randn. 랜덤하게 가지고 오는데 뒤에 n이 붙었습니다. 이거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n이고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분포에서의 랜덤한 값입니다. 그래서 페니는 이제 뉴런으로 들어오는 정보에 대한 값부터 팬아웃, 뉴런에서 나가는 데이터 값 사이에 있는 랜덤한 값을 가지고 오고 이거를 이제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팬인 들어오는 뉴런의 데이터 개수로 루트를 씌운 값으로 나눠줬더니 이렇게 W 값들을 줬더니 학습이 잘 되더라 라고 하는 이제 논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케라스에서도 초기 값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샤비에르 방식 또는 글로랏이라고 불리우는 방식이에요. 같은 거고요. 그래서 글로랏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샤비에르라고 하는 방식이 기본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디폴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히에롤이라고 해서 레즈넷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제 152계층짜리 네트워크인데요. 요 안에 이제 그걸 만든 사람이 히에롤이라고 하는 필명을 쓰고 있는데 그 학자가 썼던 방식입니다. 근데 샤비에르랑 거의 똑같아요. 샤비에르랑 똑같이 랜덤 베어리어블을 갖고 와서 팬인과 팬아웃 사이에 있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랜덤한 값을 가지고 오는 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트를 씌워서 안에는 팬인 들어오는 데이터 팬인에 대한 개수에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서 사용을 했더니 결과가 더 잘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옵티마이저입니다. 옵티마이저는 옵티마이즈하다, 최적화하다. 이게 이제 옵티마이저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뭘 최적화하냐? 최적화한다. 또는 이제 가장 최소값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값을 찾는다. 우리가 머신러닝이나 뉴럴 네트워크를 하시면서, 우리 이제 딥러닝을 하시면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코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설을 만족시키는 코스트 함수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코스트 함수는 이제 비용에 대한 함수입니다. 비용에 대한 함수라서 비용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죠, 그죠? 코스트라고 하는 함수도 작을수록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가장 좋은 W 값을 찾도록 해줍니다. 가장 좋은 W 값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코스트 함수의 최소값을 찾도록 하는데요. 이 코스트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알고리즘들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SGD, 그 다음에 모멘텀, 레그 등등등의 이제 여러 알고리즘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 중에서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담이라고 하는 옵티마이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RMS 프로, PROP라고 하는 것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방식의 SGD라고 하는 최소값 구하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이 그림은 어떤 블로거가 여러 가지 옵티마이저들의 특징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만든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옵티마이즈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등고선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여기 이제 별표가 있습니다. 이 별표. 이 별표는 목적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별표가 이제 우리 함수에서의 최소값이 되겠고요. 최소값을 찾아 나가는 방법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빨리 그리고 어떤 거는 제일 느리게 최소값을 찾아 나가는데, 그러면은 이제 잘 살펴보시면은 어떤 게 제일 빠를까요? 쭉 보시면은 이제 제일 빠른 거는 검정색과 파란색이 거의 이제 비등비등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검정색과 파란색. 그래서 RMS 프롭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요게 이제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아다그레드인데요. 아다그레드. 그리고 제일 느린 거 보시면은 이제 SGD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느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SGD는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디센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앞에 이제 스토캐스틱을 붙여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이지만 얘는 굉장히 느립니다. 그죠? 최소값을 찾아 나가는데 굉장히 느리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초록색이나 보라색을 보시면 이제 두 개가 같은 계열인데요. 얘네들 둘은 모멘텀이 무게중심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묵직하게 내려가죠. 그쵸? 묵직하게 내려가는데 꼬린 지점으로 가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는 이런 알고리즘이 모멘텀이라고 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상대적으로 빠른 애들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앞에 ADA가 붙어 있어요. ADA가 어댑티브입니다. 어댑티브가 적응적 이런 뜻이죠. 적응적. 그래서 적응적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빨리 내려가고 어떨 때는 천천히 내려가면서 이게 완급 조절을 하면서 내려갑니다. 완급 조절을 하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가장 이제 빠르게 수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다그레드, 아다델타, RMS 프로 다 이제 완급 조절을 하면서 이제 적절하게 그때마다 적절하게 내려가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빠졌는데요. 아담이라고 하는 옵티마이저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ADA는 어댑티브가 붙었죠. 어댑티브. 상황에 맞게 빨리 갈 때는 빨리 가고 천천히 갈 때는 천천히 가고요. 뒤에 M은 모멘텀의 M입니다. 그러니까 좋다는 방식들을 다 합쳐놓은 거예요. 좋다는 방식을 다 합쳐놓은 것이 아담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옵티마이저 간단하게 살펴보셨습니다.